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는 이제는 내려올 시점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앤더시티 이 시간은 NH선물 이승혁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할 말을 갑자기 까먹어서 오늘 유가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최근에 고점 매도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수요 부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또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또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WTI 기준으로 저희가 국제유가를 많이 산정을 하고요. 배럴당 얼마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86달러까지 최근에 다시 한번 치솟았죠. 네. 이게 82달러까지 내려갔다가 90달러까지 상회한 다음 다시 한번 86달러까지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왜 최근에 86달러 선을 다시 한번 올랐느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WTI 자체는 사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원유를 공급하고 원유를 전 세계로 뿌리는 그런 어떤 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무력 분쟁 시위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뒷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좀 다른 포인트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면 이러한 하마스 분쟁 사태가 WTI의 상승을 이끌어냈는가? 단지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WTI 상승으로 이끌어졌는가를 그렇게만 모호하게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시장에서의 불안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더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표면적인 이 외에도 이면적으로는 어떤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 전쟁 이슈를.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오전 외신을 보면 이란 같은 경우가 본인들은 여기에 인볼브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란은 사실 이 상황에 이제 참여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조금씩 타격을 받고 있다. 이거로 결국에는 사우디가 결국 이스라엘과 수교되는 상황이 막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는 사실 이슬람권 국가고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시이파와 수니파라는 종교적 색채가 나눌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수니파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이란은 시이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는 국가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곳인데 그 곳에서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로 수교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될 세력이 좀 더 비대해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 내에서는 지금 히잡 시위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국내의 정세를 밖으로 좀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하마스의 무력 단체 시위 같은 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호재성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WTI가 왜 반등했느냐에 대한 좀 구체적 연결고리를 저희가 한번 보자면 만약에 이게 이란 내에서 이제 하마스를 지원한 그런 어떤 정황이 나중에 포착됐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럼 더 이상 이거는 하마스 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vs 이스라엘의 구도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때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란은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란이 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땐 이란 근처에 있는 해협을 막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오스만 해협과 아무래도 이제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면 아무래도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좀 연결짓는 해협이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그 해협이 전 세계 수출 물동량, 원유 수출 물동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란이 막는다라고 했을 땐 전 세계 원유에 대한 공급 이슈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일반 시장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안 그래도 공급 우려가 조금씩 가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공급 타격이 좀씩 유입됐다라고 했을 때는 WTI 가격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란의 이 핵 보유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 미국이었고 사우디 역시 이를 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유가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랑 최근 사실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왜 높아졌는가라고 했을 땐 이건 이제 이전 사태를 저희가 조금씩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기존 미국이 셰일 오일을 발견하고 난 이후 기간 동안에는 원유에 대한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주도권 자체는 미국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졌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WTI 기준으로 120달러까지 올라갔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올라갔고 사실 에너지 가격 네덜란드 TTF 같은 천연가스 가격 역시도 같이 뛰면서 이런 원자재 급등이 결국에는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나 촉발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거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막기 위해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미국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전략적 비축유라는 거를 공급합니다. 시장 내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자국 내에서 그냥 가지고 있던 기름을 시장에 뿌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계속 시장에 뿌리니까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비축유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는 원유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패가 누구한테 갔느냐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우디라는 국가 자체는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본인들의 재정 적자를 그리고 재정 수입 같은 것들이 원유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적정 이제 원유 수준을 생각해 보자면 이제 90달러 정도 수준을 얘네는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WTI 상승을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패권이 사우디로 넘어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전 세계 이제 최근 들어는 사실 원유 감산을 100만 배럴씩 12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원유 가격이 올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될 시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시나리오 정도는 크게 두 개 정도로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빠르게 종식됐을 경우와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 전쟁이 빠르게 종식됐을 경우다라고 했을 땐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이게 에너지에 대한 가격 변동성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채금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땐 결국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파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마스 집단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카드는 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유대교를 믿는 곳이고 팔레스타인은 아무래도 이슬람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거를 눈 놓고 보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랍의 대장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인과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을 그냥 놔둔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빈살만 왕세자가 본인의 입장을 밝혔죠.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고립하는 방향으로 사우디가 등을 틀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같은 공동체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과 사우디가 다시 한번 등을 돌리는 이런 어떤 결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자기 편으로 다시 한번 귀속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유에 대한 패권이 사우디로 넘어갔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상승 압력, 특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미국은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본인한테 카드가 없으니까 사우디를 다시 한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원유에 대한 어떤
공급 이슈를 조금씩은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이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대선에 대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CPI 상승률을 낮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여론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급한 상황이에요. CPI를 빠르게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어떤 큰 맥락 안에서 사우디와 수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전쟁이 장기화돼서 사우디와 미국이 등을 틀게 되면은 오히려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재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는 이제 아침에 빈살만 왕세자가 물론 팔레스타인의 쪽에 저희가 지지를 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팔레스타인이랑 하마스는 또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빈살만이 이번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은 팔레스타인인가요? 아니면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마스라는 집단과 팔레스타인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마스라는 무력 단체 자체는 사실 좀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집단들에서 사실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했다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러한 전쟁의 상황이 이 외환 시장에서도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천히 한번 다가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외환 시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외환 시장이라고 한다면 특히 달러겠죠. 달러가 이제 107포인트까지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다가 106포인트 초반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복귀해 봤을 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축에 이제 하이어 포 롱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연준이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왜 지금 비춰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달러에 대한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달러의 상승 압력이 높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원달러 환율 역시도 1340원까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올랐다. 근데 그 부담 자체가 작년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월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에 대한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담이 지속돼서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WTI가 꾸준하게 오를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면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상승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외환시장 내에서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승 부담이 남아있을 수는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이 전쟁을 배제하고 유가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영향력이 미치게 될까요? 유가 자체에 대한 향방이? 아무래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께서는 WTI, 그러니까 이제 굳이 WTI가 아니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거고 금리가 높아질 거다.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노드스트럼 가스관이 잠기고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WTI가 120달러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 환율도 1,400원을 상승 돌파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러티브 내에서는 유가 강세와 환율 강세 그리고 유가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이 같이 연동돼서 좀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유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리고 소비가 너무 달궈지니까 이 소비를 우리가 좀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소비를 너무 막으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열을 막기 위해서
통해서 금리를 높이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소비가 과연 지금의 유가 상승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소득 보전 정책을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돈을 수많이 뿌렸기 때문에 국민들 지갑에는 돈이 많았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유가가 올랐지만 이거를 감당할 만큼은 충분히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를 지행했어요. 소비가 계속 견고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도 경기가 뜨겁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자에 로직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뿌렸던 돈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봐도 점점 연체율의 수준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을 봐도 고금리 여파가 조금씩은 침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고요. 소비 여력이 받쳐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말로 가서 가솔린 가격이 다시 한번 올랐어요. 그렇지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거를 감당할 만큼의 돈이 주머니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쪽의 소비를 줄이겠죠. 외식 소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뭐 주택에 대한 소비를 줄이든지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할 겁니다. 안 그래도 초과저축 수요가 부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까지 이거를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비 부진이 더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소비 부진이 빠르게 온다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방향성을 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미국이 자신하고 있는 미국 경기는 현재 좋다. 골디락스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논리 자체가 조금씩은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시장 판단이 유입된다면 당장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을 고민하기 시작할 거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그걸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것은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처럼 사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국 계속 외환 시장의 상승 랠리와 국채 금리의 상승 랠리만을 이끌어낼 거다라고 저희가 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전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보잖아요. 근원 CPI와 코어 CPI를 보잖아요. 근데 연준이 좀 더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코어 CPI입니다. 이제 근원 CPI를 좀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몇 가지의 세부 항목들을 제외한 것인데 그 안엔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결국에는 코어 CPI 상승까지 이끌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어 CPI의 흐름은 이미 역방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를 생각이 들면은 일단 에너지가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에너지를 제외하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지금도 해도 된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코어 CPI의 상승 압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어 CPI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어떤 헤드라인만 보는 뿐만이 아니라 연준은 그 세부 경제 항목들을 좀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고용 시장이라든지 소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어떤 트리거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불안감을 조금씩은 내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넬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장기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높은
요즘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융 긴축 정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워딩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매파적 발언만을 했던 연준 인사들이 점차 본인들의 워딩을 좀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고용 시장 내에서의 움직임 변화가 저희는 좀 포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사실 최근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용 시장 아직도 타이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항목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시장에 고용자 수는 올랐는데 사실 임금 상승률은 이제 MOM 기준으로 0.2% 정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땐 고용 시장이 타이트해서 고용이 막 이루어져요. 그럼 이 사람도 뽑고 저 사람도 뽑고 싶다라고 했을 땐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연봉을 더 주는 B 회사로 갈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그 고용자 수는 올라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원하는 사람의 수는 많다라는 건데도 임금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노동 시장의 질이 좋아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을 쉬었던 많은 사람들이 최근 다시 한번 고용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63%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을 쉬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 점점 이제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 이제 그냥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용시장으로 점차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다르게 저축이라는 개념이 좀 없거든요. 걔네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본인이 쓸 돈을 통장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곧 한 달 정도 내에는 직장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로 치환 가능하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임금을 따져가면서 나 여기 갈래 저기 갈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지금 아무래도 고용된 사람의 숫자는 많아졌겠지만 그 고용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보면은 임시직이라든지 서비스직이라든지 아무래도 임금의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어떤 일자리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성격이 과거와는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캐치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넬러슨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워딩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이었던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들이 조금씩 비둘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다양한 지표들 안에 있었던 세부적인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유가와 이 외환 시장을 저희가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크게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좀 나눠서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쟁 이슈가 새로 터지면서 전쟁까지도 저희가 한번 변수로서 가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경우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아직까지는 빠르게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배제됐을 때 아무래도 유가 상승,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기조와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12월 정도에 아람코를 상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람코 주가는 WTI 주가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요. 더 라인이라든지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가에 대한 상승을 꾸준하게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감산에 대한 기조가 아람코 상장 전까지 12월까지도 지속된다면 단기적 에너지발 상승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대로 이후에 저희가 좀 내년까지 시계열을 좀 넓혀봤을 때 기준금리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오히려 작용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어 CPI는 사실 여전하게 에너지 가격 상승과는 좀 무관할 수가 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시장 내에서 기대감이 생성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러한 어떤 내러티브는 사실 아직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만으로 연준이 본인들의 하이어 포 롱거라는 스탠스를 지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전쟁이 빠르게 종식됐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그때부터는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지정학적 관계와 그리고 나라 간의 이해득실의 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우디와 미국이 결국에는 원유에 대한 상승 하강에 대한 압력으로 맞붙을 수가 있고요. 사우디는 결국에는 이것과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NH선물 김승형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